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탑5의 최예린입니다. 양시장의 장중에 혹은 현재 지금 연고점을 또 한 번 경신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전일 이미 잠정 실적 발표 전에 초강세를 띠면서 2050 돌파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 데 이어서 오늘 개장 전에 서프라이즈한 1분기 영업이익을 공개했잖아요. 이 덕분에 코스피가 장 초반 2063 부근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옵션 만기 이틀 앞두고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커지고 삼성전자도 오늘 정작 주가는 조용한 나머지 코스피는 2050선 부근에서 턱걸이 장세 정도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코스닥이 더 탄탄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삼성전자라 할 수 있는 대장주 셀트리온이요. 램스말 미국 FDA 승인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면서 다른 제약주들을 같이 끌고 올라가는 것이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데 IT 일부 부품주들도 삼성전자발 영향 모멘텀에 힘입어 오늘 같이 좀 올라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2050을 이번에 안착하고 2100까지 가는 코스를 보게 될 것인지 하필이면 옵션 만기가 내일 모레죠. 시장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저희가 30분 동안 딱 5가지 종목 그 가운데 탑픽주 하나를 골라드리는 그런 시간을 지금부터 마련해 볼 겁니다. 오늘 어떤 멘토님이 도와주실까요?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때도 도움 말씀 주셨던 분이에요.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제 옆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탑5의 종목 5가지 추린 종목 보기 이전에 3월 24일 날 추천해 주셨던 옛 LG패션이죠. LF가 수익률이 10% 이상 나서 지난주 목요일에 급등했던데 네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거의 왔거든요. 팔아야 좋을지 AS 들어볼게요. 일단 기간별로 좀 전략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정말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보신다면 홀딩을 하시는 관점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꺾였고 3일 연속 이제 음봉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현재 구간이 딱 지지가 나올 만한 가격대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중국 수혜주로 의류주가 평가받으면서 급등하면서 수급이 약간 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보자면 이제 반등 탄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종목 교체, 경기 민감주의 종목 교체가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3에서 6개월 정도 본다면 제가 그때 항상 말씀드렸던 모멘텀은 아울렛입니다. 아울렛 부분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하니까 홀딩 하시고 한 3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 하지만 길게 보기 싫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고 종목 교체가 좀 더 유리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시세는 난 것 같다. 수급도 약간 바뀐 것이 찜찜한데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LF는 일단은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멘토가 선정해온 5가지 종목,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정유주 가운데 대표주가 되겠죠. 두 번째 종목은요. LG화학입니다. 화학업종 가운데 역시 대장주가 두 번째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건설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황민영 멘토가 건설주 특집 아닌 특집을 이 시간에 하면서 이미 현대건설을 탑픽주로 꼽아주셨었는데 8%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역시 항공주 가운데 1등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현대중공업입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정유화학, 조선, 건설, 항공까지 업종 대장주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들 5종목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먼저 탑1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네, 바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올해부터 정제 마진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사실 SK 이노베이션 하면 정유주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꼽아오신 종목들이 전부 다 유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섹터의 1등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가 얘기를 먼저 하면서 이제 정유주 얘기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 전망을 일단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유가가 어떻게 될지 사실 단기적으로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현 수준에서는 거의 바닥권을 잡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I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40달러 중반에서 50달러 초반 이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급등도 급락도 없는. 그렇죠. 급등도 급락도 없는 시장이 이제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물론 간밤에 이제 있었던 것처럼
이라크라든지 이란 사태라든지 이런 그 지정 확정 리스크에 의해서 급등락할 수는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도 하방이든 상방이든 방향성을 잡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박스권에서 유가가 갇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좀 전략을 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요즘에 뭐 워낙 큰 이슈가 터져서 뭐 5% 급등해도 이제 막 50불이고 워낙 100불에 있던 유가가 50불, 뭐 40불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 낮은 유가에서 5% 뛴들 그래도 여전히 50불입니다. 이 저유가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오늘 섹터별로 한번 업종의 분위기 대표주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정유주를 꼽아오셨어요. 사실 지난해 연말 뭐 지난해 내내 유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정유 업계는 긴장감이 감돌았잖아요. 이 사태를 어떻게 뚫어낼 건가 그랬었는데 이제 최근에 참 흐름도 좋고 그래요. 정유주가 올해는 정제 마진이 좋아질 거다. 네네. 이건 어떤 논리에서인가요? 네, 일단 정유주 같은 경우 이제 매입 시점과 매출 시점의 차이가 약 3개월에서 4개월, 뭐 5개월까지도 벌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손해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당연히 이익이 되겠죠.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거의 급락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게 산 원유를 싸게 팔 수밖에 없었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유가가 뭐 단기적인 급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박스권, 횡보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입 가격은 계속해서 싸진다. 하지만 네. 판매하는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정제 마진이 어느 정도 개선되느냐 그 차이지 개선은 확실하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원유 3사, GS, S-오일, SK 이노베이션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적은 어느 정도 좋아집니까? 당장 1분기예요. 사실 1분기 실적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흑자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사실 뭐 상당히 작은 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예. 적자가 여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자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폭으로 흑자 전환이 소폭되더라도 흑자가 전환된다는 것에서 충분히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 정유주가 전통적인 고배당주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S-오일. 네, 그렇죠. 네네. S-오일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죠. 그렇고 예. 마찬가지인데 SK 이노베이션이 이번에 34년 만에 무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업황 사정이 좋지 어렵다. 않다라는 관점인데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는 그 수치의 차이지 확실하다.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자체는 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다시 배당을 재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예전에서의 그 보여줬었던 고배당의 지위를 다시 한번 찾아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또 SK 이노베이션은 현재 시점에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게 PBR 밸류가 거의 하단에 다다라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PBR 0.6배를 하향 이탈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네. 지금 PBR 수준이 0.65배에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도 주가보다 비싸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PBR적인 하방 경직성도 갖췄다. 이제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오를 일이 남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유주가 사실은 S-오일 같은 차트를 열어보면 꽤나 많이 올랐네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사도 얼마만큼의 이 상승 여력, 룸이 남아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죠. 사실 뭐 정유주는 유가에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유가가 반등하게 되면은 뭐 좋은 상승을 보일 테고 네. 그렇지 않다면 반대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왕이면 이제 이슈가 나와서 유가가 좀 빠져서 흔들릴 때 그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 되게 되면 주가가 흔들리기 때문에 현수준에서 근데 정유주를 담으시면 시각을 좀 긴 시각을 가져가셔야겠죠.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겠다라는 관점은 아니고 네.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유주 대표주인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업종, 업황의 분위기까지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정유주 홀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다면 내가 장기전으로 간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를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두 번째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화학 섹터의 대장주 LG화학이 되겠습니다. 올해 점진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자, LG화학 주가는 그렇지만 조금 횡보하고 있는데 일단 화학 업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도 사실 유가 민감주이기 때문에 그럼요. 관심 예.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화학주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제품의 판매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인데 최근에 유가가 떨어지면서 화학 제품의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졌고 그만큼 수요도 부진했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시각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유가가 하락하는 게 화학주의 무조건 악재는 아니에요.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매입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는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몇 개월간의 흐름을 보시면 판매되는 화학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가격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매입 원가에 대한 부담은 충분히 축소시킨 상태에서 판매 마진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당연히 그 다음에는 실적 개선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화학주는 이제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 시장이 뭐 최근에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왔지만 네.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들, 실질적으로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ECB의 QE 시행 이후에 수요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요 개선에 의한 뭐 제품 가격 추가적인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끝으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 부분에서 사실 세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LG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36%, 뭐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라는 것이 지금은 유가가 하락하면서 관심이 약간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서울 모터쇼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개발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동차의 발전이 궁극적으로는 전기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관련주인 LG화학도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대충 이쪽 업황을 얘기하면 뭐 1, 2등주 LG화학, 롯데케미칼 비슷한 흐름이어야 되는데 LG화학이 2차 전지 사업을 또 좀 다르게 별도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LG화학 주가는 안 가는데 롯데케미칼은 신고가 너무 다른 흐름이거든요. 이 네. 차이점은 네.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SO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가 반등에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 맞아요. 게 정제 마진의 그런 폭이 SO일이 가장 큽니다.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 LG화학은 지금 정통 화학주는 아니고 그렇죠. 화학 산업도 영위하고 2차 전지 사업도 영위하고 그 외에 전자재료 산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호재가 조금 덜 반영된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2차 전지 부분이 지금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긴 시각으로 본다면 이런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차트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했다가 뭐 수급이 약간 주춤하면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런 종목이 무섭더라고요. 한번 가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박스권을 궁극적으로는 상향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네. 신규적으로 매수는 오히려 박스권 상향이 돌파된 24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좀 더 유리한 판단이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조금 더 다각화되어 있는 LG화학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롯데케미칼보다 유리할 것 같고 박스권이 약간 뚫리는 듯한 신호인 24만 원 올라서면 매수에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네, 정유 화학까지 대표주를 통해서 업황 한번 분위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지난주 금요일 특집으로 다뤘던 건설 섹터 가운데 탑픽주이기도 했던 현대건설 얘기가 또 나옵니다. 국내, 해외 양쪽에서 모두 수주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도 이제 해외 쪽을 많이 뚫어줬다. 그런 얘기들이 금요일에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건설주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제 그동안의 낙폭에 비하면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단기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조정을 거치더라도 결국은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국내 시장에서 이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부동산 회복이 현 수준에서 꺾인다면 정부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국내 시장의 회복세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해외 수주 부분, 물론 중동 수주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현대건설은 해외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많이 다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만 뭐 비중이 높은 것이 아니라 향후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뭐 아시아 부분의 비중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유가 연동해서 예를 들면 유가가 급락한다고 해도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주보다는 하방 경직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건설주 중에서는 이제 좀 뽑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아직 노출되고 있지 않은 호재가 하나 있는데 한전부지 개발입니다. 그래서 한전부지가 개발되게 되면은 뭐 지금 100층 넘는 빌딩을 세우겠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상당한 수주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따른 대규모 물량 수주도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숨어있는 모멘텀,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현대건설 수혜 기대감까지 짚어주셨는데 저는 궁금합니다. 앞서서 정유도 그렇고 또 화학도 그랬고 건설도 이제 조금 뭐 쉬었다가 다시 갈 가능성 얘기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좀 기다려야 되는 인내심이 요구되는 섹터는 뭔가요? 세 개 중에 본다면 그래도 스피드가 가장 궁금해요. 올라가는 스피드. 이게 좀 네. 성격이 급하신 분도 계시니까. 제 생각에는 정유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그 임고의 시간을. 네, 가장 점진적으로 우상향 하지만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횡보를 하는 상황에서는 정유주가 크게 오르지는 못해요. 그렇죠. 예. 이제 유가가 반등하게 되면 좀 빠른 상승이 있겠지만 네. 유가는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반등을 보일 것이 정유주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주, 탑픽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뭔지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 탑픽주는요, 탑4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항공주 가운데 대장주 대한항공입니다. 유가 급락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 얘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흔들립니다만은 뭐 최근까지는 너무 좋았죠. 저유가 수혜로 뭐 헐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유가 떨어지면 유리 할증료도 떨어지니까 싸다 하면서 여행 많이 가고 일단 네네. 뭐 자동차라고 쉽게 생각해 보면은 기름값이 훨씬 적게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유가 하락의 최대 수혜주는 사실 항공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보통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게 항공주, 그다음에 20%를 해운주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예. 해운보다도 이제 원가에 있어서 거의 2배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항공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동안 흐름도 좋고 오늘 뭐 1%대 조정이긴 합니다만 상승 추세가 꺾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 선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공주는 이제 호재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고 여기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 하락의 최대 수혜주라고 했던 것 반대로 말하면 양날의 검입니다. 유가가 단기간 급등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 투자 심리가 크게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반드시 양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최근에 잘 나가는 건 이제 대형 항공사보다 저가 항공사입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엄청난 실적을 내면서 주가도 굉장히 고점 부근에 다다라 있는 모습인데 네. 물론 대한항공도 이제 저가 항공을 운영을 하죠. 뭐 진에어 같은 게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타 저가 항공사들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는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부분들도 다소 부담스럽다. 다만 해외여행 증가세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항공주가 현 시점에서 크게 무너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상승 탄력이 확실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뭐 신규로 매수할 만한 메리트까지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서도 얘기해 주셨었는데 항공주 지금 시점에 많이 올랐고 신규 매수는 별로 권유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이제 공개할게요. 탑5 마지막 5번째 종목 뭘까요? 현대중공업입니다. 유가 반등에 수주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요. 사실 유가에 따라서 조선주가 오르는 이 논리는 저는 삼성중공업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해양 깊은 곳에서 이제 원유를 뽑아낼 때 네네. 필요하면 FPSO 사업 네, 많이 하는 맞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떠오르는데 조선주가 유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먼저 풀어주시죠.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가가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그 FPS,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살아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반대로 조선도 배니까 그것도 네. 기름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유가가 떨어지면은 네. 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분은 해운이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겠죠. 예. 크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해운은 이제 배를 사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받는 업이고 네. 조선 같은 거는 건조를 해서 배를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뭐 배를 팔았는데 유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관계가 상관없죠. 없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보자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 이제 유가 상승의 수혜주가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고요. 실제로 한국의 조선주들은 고부가치 선박을 많이 수주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진이 많이 나는 장사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만 조선주가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은 해운업이 살아나야 조선업이 사는데 해운업 같은 경우 단기 반등만 했지 전혀 업황이 회복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네. 특히 해운업을 판단할 때는 이 BDI 지수라는 걸 항상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BDI 지수가 너무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현대중공업은 워낙에 큰 실적 쇼크를 내기도 했고 대규모 구조조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올해 나아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하방은 지금 확보는 되었다. 하지만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참 차트 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현대중공업을 매수를 하신다면 차라리 고점 저항대를 넘어서는 가격 13만 5천 원 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부분을 뚫어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굳이 이제 조선주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세 전환이 확인된 후에 접근을 하자. 이전부터 미리 매수를 하기에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좀 아깝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조선주 빅3 가운데는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게 어떤 종목인지요? 약간씩 또 사업이 좀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조선주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크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한 종목 보자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현대중공업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선주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면 대장주가 먼저 시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자면 조선주 중에서는 꼽자면 이제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업종 대표주를 통해서 유가와 연동된 업황의 분위기를 한번 전해드리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30분 동안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이로움인데 오늘의 탑픽주 공개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한항공은 일단 좀 아닐 것 같고 아닐 것 같은 것들이 이미 좀 있었어요. 오늘 탑픽주는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탑픽주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아까 정유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고 좀 장기전이고 모아가야 된다 하셨잖아요.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천천히 움직일 것 같은데 그만큼 떨어지게 되다 보면 하방이 가장 강할 만한 업종이 또 정유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리지만 정유 3사 모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중국의 원유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 유가가 떨어질 때마다 중국 측에서 아주 대규모로 원유를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유에다가 이제 유조선에 원유를 비축해서 바다에 띄워놓는 그런 수요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유가의 하방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SK이노베이션은 유가에 관련해서 많이 언급을 드리지만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을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 업황은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플러스 알파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작년에 자원개발 부분 EMP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올해는 기저 효과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잠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SK이노베이션을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자고 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좀 긴 시각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외국인도 수급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지금 고점의 저항대가 상당히 돌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이 되고 있는 가격대인 10만 원 중반대를 돌파하는지의 여부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11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근데 매수가는 제가 10만 원에서 10만 4천 원을 약간 밴드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움직일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한 대응이 아닐까 싶고요.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반등을 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인데 물론 절대 짧게 가지는 않겠죠.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보셔야 이 가격을 노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9만 5천 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투자 심리가 한번 꺾이고 추세가 완전히 하방으로 전환되는 가격이 9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손절가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돌고 돌아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꼽혔습니다. 한두 분기 정도 시간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가오는 주말에 강연회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고요. 신한금융투자 본사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전망과 또 이슈를 통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뉴스를 통한 매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분 만에 이 정도 얘기를 풀어내실 수 있는 오현진 멘토님이 강연회를 하면 얼마나 더 풍부한 설명을 해주실까 저도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동성이 큰 유가에 따른 산업별 지형도 오늘 업종 대표주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토픽주가 정유주 가운데 긴 호흡으로 봐야겠지만 SK이노베이션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증시 탑5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